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조금 전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장관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건강 문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영장을 실제로 치겠느냐, 불구속 기소 정도 하지 않겠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좀 이번 주 후반 얘기 나왔는데 빨리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영장 청구에 대한 이후에 실질 영장 심사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이 되겠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영장 청구에 대한 배경하고 주요 혐의들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건강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얘기는 공수처 얘기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정국 이후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이제 이 검찰개혁에 대한 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이 이제 공수처 설치 문제인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측에서 일단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비슷한데 문제는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 힘겨루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상황을 좀 살펴보고 전망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마치 조국 정국과 같은 이른바 공수처 정국이 되는 건 아니냐 이 부분까지 한번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까지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승전 조국이라는 비아냥까지 받았죠. 이번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도 하는 시간 마지막에 좀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샵 3698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동국대 정계남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 왼쪽으로 서정욱 변호사 나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한양대 강희용 특임 교수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장이 좀 오늘 조금 전에 청구가 돼서요.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리포트를 좀 빼고 바로 영장 얘기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나온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변호사님, 생각보다 월요일이니까 빠르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로 친다면. 예. 근데 이미 45일 전에 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가 예. 기소가 돼 있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7차례 수사를 했고 45일 만에 이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 이게 상당히 지연된 거죠. 그런 거로 봐야 되고 또. 그러면. 네. 근데 크게 혐의는요. 크게 보면 이게 4가지로 보면 돼요. 예. 작게 보면 이게 11가지지만 크게는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한 거. 그렇죠. 그다음에 운동학원. 예. 그다음에 입시 비리. 그다음이 증거 위조. 이런 데 4가지로 보면 되고요. 사모펀드, 운동학원, 그다음에 입시 비리, 증거 인멸. 예. 크게 사모펀드는 허위 신고한 거 있잖아요. 허위 신고하고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게 문제될 것 같고요. 예. 허위 신고, 미공개 정보요. 예. 그다음에 운동하고는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예. 이번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들어갔거든요. 이 운동학원하고 정경심 교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이게 정경심 교수가 이사를 했죠. 정경심 교수도 이사를 했습니까? 예, 조 장관만 한 게 아니었고. 다음에 예, 이사를 알겠습니다. 했고 예. 그때 보조금 아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입시 비리는요. 동양대 표창 외에도 그렇죠. 예. 키스트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허위 작성 이런 게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증거 우리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한 거 있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오는 우리 패널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경남 교수님. 네. 원래 이번 주 중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 얘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말에 나온 뉴스들도 좀 보면은요, 생각보다 좀 빠르다. 그러면 이제 나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 때는 공소유지를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9일 기소됐거든요. 예. 자, 지금까지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서 네. 검찰이 좀 뭔가 신속하게 어떤 검찰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여론의 압박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정경심 교수의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라든지 또 수사 지연 전략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이긴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검찰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정당성, 충분히 기소할 만하다. 또는 수사의 어떤 명분이랄까 예. 그런 것들을 축적한다는 의미에서는 영장 철구는 불가피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과연 이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영장 기각
그 사례도 있다 보니까 예. 검찰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예. 혹시 건강 때문에 이게 또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예. 면에서는 검찰도 약간 출구 전략 차원에서 일단 청구부터 한다. 예. 그리고 법원의 영장 발부를 한번 보겠다. 예. 그런 차원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잠시 후에 좀 따로 한번 질문을 빼서 다시 세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오늘 영장 청구한 거를 이해를 좀 하고 계세요? 일단 검찰로서는 뭐 오늘 아침에 일부에서 이제 전망하기를 영장 청구도 어려운 상황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실제로 지금까지 뭐 초대형 어떤 수사단을 꾸려가지고 예. 최대 뭐 실십 한 군데 이상을 압수수색을 했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구체적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혐의를 잡은 게 없다. 유죄를 예, 입증할 그래서 만한 그런 건? 부분이어서 실제로 이게 검찰이 과연 이걸 영장을 칠 수 있을 정도이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검찰로서는 정치적으로 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는 이제 오늘 내에 있을 영장 실질 심사에서 밝혀지겠지만 결국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 그러면, 즉 예, 과거 예, 이제 예, 동생 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일차적으로 예, 예. 있었고요. 예.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이제 웅동학원 건은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검찰에서 오늘 3차장이 풀한 내용을 보면은 입시 비리하고 네. 사모펀드 비리 등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비리를 일단은 지적을 해놓고 물론 크게, 예. 그 외에 이제 뭐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이제 두 가지를 일리로 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 증거인멸 이렇게 그렇겠죠. 눈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랬을 때 그동안에 언론과 검찰에서 지적되어졌던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반대 의견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 제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 드려야죠.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혐의가 있었고 지금 이제 강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전에 9일날 기소했었던 이제 그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 하나, 그다음에 사모펀드 입시 비리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좁혀진 거긴 합니다만 지금 그 안에 다 들어있긴 해서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정경수 교수의 그 건강 문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하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죄 역시 입증 여부 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 분이 어떤 생각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게 건강 문제는요. 건강 문제는 이제 그 정형외과에서 이제 그 입원 확인서를 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의사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가려진 채로 그랬다고 냈고요.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신빙성에 의심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게 공개가 됐을 경우 뭐 해당 그 병원이나 의사가 또 여러 가지로 또 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일부러 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그 정형외과가 전문의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뇌종양이나 뇌경색은 신경외과지 정형외과는 이게 뼈 같은 거 부러졌을 때 이런 거 아닙니까? 전문의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큰 병원들 뭐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예. 아산병원 이런 게 대형 병원의 전문의가 진단서를 내면 병원이 뭐 시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주로 이제 정경심 교수가 뭐 초등학교 동창이나 예를 들어 친분 있는 작은 병원의 전문의가 아닌데 진단서를 내니까 그 병원이 공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의외니까. 따라서 이제 그 대형 병원에 믿을 수 있는데 전문의를 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지금 현 상태로 법원에서도 그 입원 확인서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크게 고려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영장 부분에서 그렇죠. 크게 보면 이제 영장 발부 요건은 두 개 아닙니까? 범죄가 중대하고요. 그다음에 도주 우려나 우려와 증거인멸 중에 증거인멸, 예. 둘 중에 하나. 예. OR입니다. 엔드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경심 교수는 도주 우려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증거인멸 우려는 있다 봐야 돼. 왜냐하면 이게 제명 자체가 증거인멸 그렇죠. 교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게 결국 요건이 하나 남죠. 예. 바로 이게 범죄가 중대하냐 안 하냐 이것만 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입시 부정이 있죠. 예. 이건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봅니다. 예. 옛날에 정유라도 최서원 있잖아요. 최순실. 예. 이 사람들이 입시 비리 하나로 3년 받았죠. 2대였죠. 예. 이대 교수들도 줄줄이 구속이 됐죠. 예. 근데 이것도 입시 비리거든요. 예. 따라서 범죄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에 보면 미공개 정보 유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미공개. 이것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허위 신고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게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게 이제 교수님이 뭐 웅동학원 이야기했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웅동학원에 국가 보조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부분도 있고 혐의가 이게 작게 보면 11가지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혐의가 중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증거인멸 우려 있고 네. 그렇다면 이게 저는 영장 발부는 제 생각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이제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 그다음 입시 비리 관련된 중대 범죄에 해당이 된다 부분들, 미공개 정보를 이제 활용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보존 관리 위반해서 이제 운동학원 얘기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 정도면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좀 전에 서정욱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범죄 혐의, 예. 뭐 여러 중대성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다툼의 양상이다.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크다. 그리고 두 번째, 도주 우려 얘기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지금 도망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도주할 데 없어요. 집도 못 가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 혐의를 얘기하는데 더 이상 증거인멸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지난 9일 기소 이후에 지금까지 70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또 6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검찰 수사는 차곡차곡 쌓여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것을 영장을 발부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감정, 이를테면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의 차지 대상된다. 라는 어떤 그것도 일종의 법 감정이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장이 만약에 발부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은 어떻게 보호되는 것인가. 또 이런 우리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른바 구속 만능주의라고 하는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예.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법원이 어제 또 엊그제 증거 공판 준비 기일 신문에서 예. 일단 어쨌든 검찰이 수사 편의주의를 좀 뭔가 제도를 걸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런 걸 예. 본다면 영장 기각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영장이 기각됐을 때 영향 같은 거는 그것도 역시 좀 별도로 여쭤봐야 될 만한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서 그건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강 교수님께서 봤을 때도 지금 두 분은 한 분은 이제 발부할 만한 사안이다, 한 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뭐 같은 말씀이라면 비교적 가급적인 중복이 좀 안 되는 일단, 예, 범위에서 판단을 좀 해주시면. 일단 뭐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의 결론은 뭐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이유는요? 예, 낮고요. 그다음에 일단 몇 가지 사실관계를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대한 것은 아마도 웅동학원이 아니라 여지껏 뭐 관련된 기사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아마 그거는 동양대 교수로서 그거를 이제 여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아마 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동양대에서 인턴 혹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예. 딸에게 만약에 보조금을 이제 일부 여비 쪽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까지 걸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그것이라면 검찰의 수사가 진짜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한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 먼지 털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정형외과 얘기를 하셨는데 정형외과는 이제 이미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정형외과라고 쓴 거는 여러 협진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대표과가 그것을 이름 적시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관련해 가지고 의사명과 병원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미 본인들이 임의로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검찰에 병원과 환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쎄요. 지우고 예, 하겠다. 했겠죠. 예. 그리고 관련해서 원본은 다음 날 출석을 하니까 출석할 때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중간에 언론 플레이가 된 거예요.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바로 잡고요. 예. 영장 발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보여준 사법부의 태도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봤을 때 좀 엄격하게 좀 보지 않겠냐라는 입장이고요. 왜요?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단순하게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것을 보고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고 그렇죠. 예. 이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인권의 문제 지금 모든 사건 뒤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영국 검찰청의 교훈을 우리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이 문제에서 그동안 과거 수십 년 동안의 검찰 수사로 인해 갖고 수많은 인권 유린과 수많은 그 인권에 대한 그 경시 태도에 대해서 예.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수백만 사람들이 나와서 네. 촛불을 듣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법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볼 부분이 예. 있다. 그리고 충분하게 네. 역대 아마 이게 국정농단 사건보다 2배 이상 정도의 수사단, 그다음에 3배 정도의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냐.
그리고 조국 동생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네. 많은 건들이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예, 조국 동생 것도 역시 조금 뒤에 다시 좀 따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섞이지 않게 그래야지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주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조금 원론적인 질문을 법조인이시니까 여기서 좀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뭐 좀 다양하게 할 것 같습니다만 법조인으로 보시기에는 다툼의 여지라는 걸 어떻게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게요. 일단 이게 영장 발부 단계에서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만 발부되느냐 이거 하고요. 예. 그다음에 나중에 재판할 때 어느 정도 소명돼야만 유죄가 되느냐. 요거는 약간 틀립니다. 발부하고 유죄 여부하고. 유죄는 예. 우리 8년인데 유죄일 때는 형사소송법 보면요.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이 될 때는 유죄랍니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그게 좀 애매하죠. 예. 그럼 이게 확률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99% 이상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재밌는 이게 연구 논문을 보면 한 87% 정도 유죄라고 생각하면 유죄가 나오더라. 이런 이게 통계가 있어요. 87%는 누가 뭐 수많은 건을 이제 대법원에 파기된 걸 통계학적으로 내봤더니 그건 의미는 없고요. 근데 우리 용어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뭐 통상 이제 98, 9% 거의 100%는 없잖아요. 예. 이 정도면 이게 유죄가 되고요. 예. 근데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심리를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장할 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란 말씀입니다.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 또는 이게 다른 말로 소명이랍니다. 예. 범죄가 소명이 되느냐. 예. 정명까지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보는 시각은 뭐 51%만 가지고 영장 발부 소명은 좀 과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8, 90% 정도 99%는 아니지만 예. 한 80, 90% 봤을 때 판사가 봤을 때 대충 이게 유죄가 되겠구나. 이 정도면 이게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 소명은 된 게 아닌가 이래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증거를 보면 이제까지 11가지. 그다음에 보조금은 저는 운동학원을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동양대에서 나라 뭐 연구비 좀 주는 걸 알겠습니다. 보조금법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소명 정도는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지금부터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드려야 될 게 그동안 이제 이 조국 그 장관 관련된 이 가족이죠. 정 교수라든가 뭐 동생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 과정을 보면서 가장 많이 문제제기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만약에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을 검찰에 이제 잡았다면 혹시 그런 것도 피의사실 공표로 나올 만한 법하지 않았나 또는 혹시라도 그런 게 있어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혹시 검찰이 일단은 영장을 청구할 때만 뭐 갖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게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물론 이제 그 언론에서 상당히 그 많이 공개된 건 사실이죠. 대부분 혐의는 보면 언론에서 이게 예측했던 거고 뭐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됐던 네, 아니면 아니든 언론이 간에. 이게 다른 경로로 취재했던 대부분의 예상 가능한 지금 제명이고요. 제가 이제 쭉 몇 달 동안 스크린하면서 보조금 지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과연 어떤 혐의일까? 조금 의심이 가는 건 맞아요. 웅동학원. 웅동학원을 계속 조사한 건 알고 있고 네. 실제 그 정경심 교수도 웅동학원 조사했거든요. 근데 보통 웅동학원은 그 조국 동생 장관 동생인데 그 채용할 때 보통 네. 그 돈 1억씩 받은 거 있잖아요. 예. 이 혐의가 주로 이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근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은 구체적인 어떤 혐의일까? 요거는 저도 이게 정확하게는 지금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좀 특이한 게 범죄 수익 은닉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게 검찰이 발표했는데 실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미공개 정보나 또는 이제 이거 횡령 있잖아요. 예. 조범동 씨가 보통 횡령한 걸 정경심한테 줬다. 횡령의 공범 아니냐. 예. 이 정도는 이게 보통 언론에 나왔는데 그럼 이게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은닉했는가 이런 부분은 저도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제 검찰에서 모든 카드가 다 언론에 공개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게 새로운 카드가 좀 있는 게 보조금이나 범죄 수익 은닉 이런 거는 이게 좀 앞으로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범죄에 소명이 되느냐, 범죄 객관적인 혐의가 있다고 본다라는 쪽에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포인트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스모킹건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 교수님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강 교수님께서 보시던 스모킹건이 있다 또는 없다 쪽으로 조금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제 뭐 거론되어졌던 내용, 그러니까 오늘 이제 11개 혐의를 걸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조국
장관 측 혹은 정경심 교수 측이 반박했던 내용 범주 안에 다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자본시장법 위반에 있어서의 어떤 허위 신고나 미공개 정보 이용 이거는 사실 이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 운용자에 대해서 그 설립자, 운용자, 사모펀드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링크 P가 P의, 예. 정경심 교수 거의 소유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게 것을 돼야죠. 확증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언이나 증거를 봤을 때는 좀 그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정 교수가 예, 코링크 그래서 P의 운용자는 아니다라는 이것이 거군요. 가령 뭐 일부 언론이나 이제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블루 펀드니 레드 펀드니 만들어서 차명으로 운영을 한 것이다라고 뭐 하는 그림에서는 가능한 얘기인데 그것이 만약에 그 주장이 탄핵되는 순간 이 혐의는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허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과연 여기에 이제 어디에 스모킹건이 숨겨져 있을 것인지 물론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11개 혐의를 봤을 때는 그동안에 말 그대로 100만 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피의 사실 뭐 이런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 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현재까지 중요한 것은 검찰이 관련해서 증거 목록이나 수사 목록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렇다면서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즉 이거는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 예. 이걸 검찰이 좀 주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수사 예. 관행 아니면 이런 공소 관행들은 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실 없이 예. 보여주는 것이다. 그 9일날 기소했던 그 표창장 위조 관련돼서는 재판부도 사건 기록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문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국 이제 다른 재판을 넘어가게 되겠죠. 이 다른 뭐 사모펀드라든가 운동화 관련된 부분 이런 증거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 이제 검찰이 이제 앞에 재판부의 그런 주문상을 본다면 아마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드는데요. 자 이제 정기란 소장한테도 이제 마찬가지 질문이긴 한데 스모킹건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추정만 할 뿐이니까 그 부분도 좀 그렇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재판부가 뭔가 이렇게 주문을 해서 어쩌면 방어권을 좀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은 또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또는 이제 검찰의 그 유죄 입증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넓혀서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실제 이제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보여준 그 태도, 답변 태도를 보면, 예. 자 피의사실 공표 그렇게 못하게 하고 또 그게 중요하게 또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검찰 수사 피의사실을 좀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뭔가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검찰이 저 정도 최소한의 어떤 결정적 증거 없이 이렇게 무리하다고 국민들이 보는 과잉 수사, 표적 수사에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렇게 끌고 왔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죠. 상당히 어떤 결정 증거를 숨겨놓고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또 한 측면, 또 약간 반대 측면에서 본다면, 자 법원에서도 이미 그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예. 소위 이른바 수사 기록, 증거 기록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고 자 도대체 무엇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인지 또한 도주의 우려도 없을 뿐더러 또 그동안 얘기됐던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서도요. 자,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표창장 위조 문제만 하더라도 자, 과연 표창장 위조와 관련돼서 이게 봉사 표창장 얘기인데 결국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소위 위임해줬다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은 어떤 혐의를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봤던 것인지. 예. 자, 두 번째.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사모펀드 문제도 자 사모펀드의 어떻게 보면 설립자이자 어떤 공동 운용의 어떤 혐의가 있다. 그래서 횡령의 의무도 있다. 예. 이렇다고 한다면 자 정경심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오촌 독하 범동 씨에게 이를테면 사기 피해자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어떻게 과연 법원에서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검찰이 지금까지 늑장 수사, 부실 수사의 혐의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막판에 와서 소위 이른바 건강진단서, 뇌종양, 뇌경색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진단서 내놔라. 왜 거기에 난 집착하느냐. 자, 그동안의 수사 성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 시점에서 검찰이 결정적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이 부분 저는 좀 낮아 보인다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검찰이 갖고 있는 패를 다 이렇게 까보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건 다 추정이긴 합니다. 변호사님도 심지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검찰이 뭐 기소 과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차피 내놓을 테니까 그때 나오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하기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이와 관련돼서 질문을 더 드리면 이제 조 장관 동생 얘기인데요.
조 장관 동생 관련해서는 이제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좀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의혹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 장관도 근데 또 건강 문제가 또 있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게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조 장관의 동생은 다시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될 건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한 번 좀 더 하고 최종 질문 조 장관 소환이 어떻게 될 거냐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이 묶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동생 문제. 동생 보기 전에 그 보조금 관리는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일부 보도는 웅동하고 돼 있지만 네. 또 일부 보도는 이게 그 동양대 연구 보조원으로 딸을 등록해서 지금 아까 160만 원 강 교수님 수당받은 게 말씀하신 거. 보조금법이다 이런 기사가 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또 보조금은 제가 정정해서 봐야 될 거다 영장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조국 동생에 대해서 보면요. 예. 법치주의라는 거는 결국에 다른 게 아니고 법치주의라는 거는 어느 판사가 재판하나 어느 검사가 수사하나 같은 사안을 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게 법치주의잖아요. 그래야죠. 자 그렇다면 이게 조국 동생 이분은 이게 공범 2명하고 비교해봐야 되죠. 공범 2명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은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자수했잖아요. 근데 2명은 다른 판사가 영장이 발부돼 있죠. 예, 예. 그럼 이게 돈을 전달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게 돈을 직접 받고 문제를 유출한 조국 동생이 나쁩니까? 누가 봐도 이게 조국 동생의 혐의가 더 무겁잖아요. 돈을 받은 사람. 예. 그런데 조국 동생은 이게 영장이 기각됐다. 명재권 판사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국민이 상식으로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그 이번에 재청구를 하면 다른 판사가 하게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다른 2명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 네. 이것 때문에도 이게 발부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 봅니다. 명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뭡니까?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배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배임 수재 돈 받은 거는 이미 증거가 다 수집됐고 그리고 이제 건강 문제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아, 예. 근데 그게 부당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조 장관 동생 얘기까지 좀 해보죠. 강 교수님 먼저 네. 하시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거 부분에서 그 조 장관 동생의 경우는 두 가지 혐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걸 좀 돈 받은 사람이 2명 구속됐는데 왜 조 장관 동생은 안 됐냐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데 일단 검찰에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용은 큰 덩어리가 뭐냐면 그 허위 소송을 통해 가지고 배임을 했다. 그 50억 원대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사 웅동학원에 이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임 이게 사실 메인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채용 뭐 비리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 별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예. 예.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첫 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뒤에 건은 별건이고 대부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걸 가지고 굳이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그래서 같다는 영장까지, 것이죠. 예, 예. 구속까지 다만 시킬 필요 없다. 구속된 사람들은 요건이 주죠. 그렇죠. 주건이죠. 그러나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걸 별건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번에도 이제 뭐 재청구 과정에서 이제 그 진짜 깨병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깨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CCTV까지 가서 이제 찾아보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실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실제 본인이 그 뭐 모 방송사나 이제 언론에 직접 안정을 취하고 이제 예, 얘기한 내용이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참작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요. 자, 지금 우리 강 교수님 얘기까지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기현 교수는 이 동생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좀 글쎄요, 들어보죠.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를테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가 보여지는 어떤 그 태도. 네. 자, 이를테면 지금 꾀병 보도는 전부 다 거짓말이고 가짜 뉴스다. 그러면서 병원에 누워 있는 모습 속에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모습. 또 검찰은 막 그 상가에 그 넘어졌다라고 하는 장소까지 찾아가서 CCTV 확보해서 예. 확인해보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거짓말 아니냐?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요. 명확한 어떤 지금 법리에 의거해서 영장을 청구하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검찰도 그렇고 조국 장관의 동생도 동생도 그렇고. 그렇고 뭔가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오히려 사안에 대한 어떤 좀 뭔가 안개를 끼워버리게 만드는 본질을 자꾸 회피하는 본질을 거죠. 흐리는 거죠. 예,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좀 검찰 또한 또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 또한 좀 볼썽사납다. 네. 자, 그러면서 뭔가 이제는 명확한 근거. 자, 아프면 병원의 진단서. 이런 것들을 첨부하는 것이고요. 예. 또 그것을 검찰이 판단해서 청구할 때 아니
1차 청구에서 기각되면 또 2차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과거 우병우 전 수석 때도 보면은 자 기각되면 또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검찰은 법리에 따라서 뭐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예. 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좀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약간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 사실 모습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질은 자꾸 나오지 않고 자꾸 엄한 그 주변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요. 어쨌든 좀 뭐 세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오늘 또 검찰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리가 좀 되기를 좀 빨리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 얘기를 아무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정국이 이제 공수처 정국이 됐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얘기로 봐서는 공수처 법안을 선거법 개혁안과 별도로 해서 또는 이제 사법개혁안과 별도로 해서 따로 떼서 이제 이부부터 이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좀 굳혔고요. 바른미래당과 조율을 하겠다라는 의사까지 주말에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우선 처리해야 된다. 없으면 협력이 불가하다 이렇게 좀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요. 한국당은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공수처 처리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공수처 문제가 이게 자꾸 이렇게 또 뭔가 좀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정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까요? 자 이제 이게 보면은 어찌 보면 공수처 신설이 검찰 개혁의 어떤 핵심으로 지금 이제 부상했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좀 그 성패를 가르는 뭐 법안 입법의 어떤 성패를 가르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과연 공수처가 왜 이른바 제기되게 됐는가라고 예. 하는 부분을 그것은 이른바 검찰 권력의 어떻게 보면 좀 편중을 분산시키자라고 분산시키자는 하는 거죠.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검사, 판사, 경찰 이른바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이를테면 왜 이것이 정권 연장의 음모가 되는 것이고 야당의 주장처럼 또 왜 다음 국회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아빠 그동안 쭉 공수처가 지난 20여 년 동안 검찰 개혁 얘기할 때 공수처 논란 진행돼 왔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주도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항상 불편했습니다. 왜? 공수처라는 게 결국은 그 고위 관료 또는 뭐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예. 어떤 6, 7천 명에 해당하는 고위 관료라든가 뭐 검판사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현 정부의 고위직들을 수사하는 검찰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권력을 손대는 살아있는 거니까. 권력을 손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권 연장하고 연결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국민적 어떤 뭐랄까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하나씩 좀 이게 뭔가 국민들에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이 확인되면서 법안의 어떤 성과 여부가 저는 결론 나지 않을까 싶겠고요. 예. 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전히 국민 70%가 공수처 설립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전제 이유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강 교수님한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백혜련 안이 지금 민주당에서 올라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거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제 권은희 안 이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안이 아마 국민들께서는 뭐 더불어민주당 안, 뭐 바른미래당 안 이렇게 좀 헷갈려하실 것 같아서 이걸 좀 표현도 잘 나옵니다만 그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안과 이 바른미래당 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바른미래당 법안은 마지막에 이제 사실 올라온 거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았고 앞에 거는 이제 여야 사당이 충분한 논의를 한 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걸 안이? 예, 예.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보면 명칭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였는데 그걸 범죄수사처로 확정을 했는데 그걸 부패수사처로 하자. 뭐 이견이 없을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다음에 처장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권은희 의원은 그것을 국무총리처럼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예. 그래서 이 처장급을 그냥 국무총리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는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실질적인 내용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임명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국회에서 추천한 2명 중에 1명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는 현행 예. 정비법에 맞춰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기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대상은 같습니다. 판사, 검사, 경부관권, 경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기소를 할 수 있다. 예. 다만 권은희는 그 기소에 있어서 기소권을
전적으로 주지 말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별도로 또. 여기서 기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뭐 검사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 기소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자고는 공수처에 또 힘이 너무 몰리는 거를 조금 더 네. 견제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두자. 그래서 이런 의도로 봐야 되는 지금 거죠. 이제 공수처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일단은 1차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원래 이 안 자체 만들 때 자유한국당은 반대했고 배제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요. 예, 예. 그래서 저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일단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바른미래당 법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좀 열어놓은 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요거에 대한 평가는 지금 그 강교준 선생님 따로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네네. 일단은 이제 서 변호사님 먼저. 예, 제가 이게 그 말씀 듣겠습니다. 절차하고 내용으로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10월 29일이면 지금 일주일 남았어요. 저 본회의 부의되는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근데 그게 강행 통과가 지금 그 정도로 이게 졸속이 아닌가. 지금 사개특위에서 심사가 거의 안 됐죠. 그다음에 원래는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자꾸 심사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생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법사위 관할이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됐냐? 지금 이게 백혜련 안마 권한이 안 돼 있지만 백혜련 의원의 안 속에도 또 이게 논란이 있는 게 이해찬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이게 기소권 주는 것도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잖아요. 네네. 이 말은 이게 앞으로 논의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중요한 국가기관을 어떻게 일주일 뒤에 강행 통과합니까? 제대로 이게 국민 여론 수렴이나 이게 안 됐잖아요.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두 번째 실체적으로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게 저 보면 전부 이게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고 그다음에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예. 이런 게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이런 게 수사기관을 옥상옥으로 또 설치할 필요는 뭐였냐? 네.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 아닙니까? 예. 근데 공수처장을 보세요. 7명이 한다 하지만 7명 중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의 영향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당이 2명 추천하면 그것도 이게 벌써 과반 4명이 되죠. 네. 그다음에 야당 2명도 이게 그 야당도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야당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당이 한 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6대1이나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게 정치적인 과연 이게 중립이나 독립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게 공수처 검사는 임기가 3년씩 3번 하면 9년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이 지금 임명해놓으면 과연 이게 그 9년 동안 예. 이게 되는가 이런 이게 공정성 시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상당히 지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게 좀 충분한 논의나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지 어떻게 일주일 뒤에 강행 처리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생각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그거는 찬성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이렇게 이해하면 저는 이게 공수를 반대하죠. 그건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권력의 중견 기관을 또 만들 필요는 뭐 있어요? 자, 지금 조국 장관요. 검찰이 수사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 고위공직자나 판검사는 예. 경찰이 하고 네. 그다음에 검찰이 하고 상설 특검이 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상 5층에 옥상옥으로 또 하나 더 만들어도 그게 대통령이 권력 중견기관인데 그게 무슨 실익이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이제 우리 강 교수님한테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께서는 이 공수처 설치 문제에서 어떻게 또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이게 충격기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사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좀 있는 사실을 먼저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리고 판단을 같이 하는 그런 과정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네. 또 다른 사법기관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그렇더라고요. 때 그게 아니라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검찰이 갖고 있었던 판사, 검사, 그 고위 경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대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기관을 즉 나누는 거죠.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검찰의 기능을 빼와서 그 부분을 따로 두고 네. 핵심은 그 외에 기소권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다량의 어떤 고위공직자들을 어떤 그 범주를 정해놓고 거기에 수사기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일종의 반부패 수사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왜 갑자기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 선출됐을 때 합의한 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하기로 그렇죠. 했었죠. 같이 하고 논의하기도 그동안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4월 말에 패스트 트랙을 하게 된 그렇죠. 것이고 예. 패스트 트랙에서 그동안에 사개특위와 법사위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되었는데 논의를 안 한 사람들이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사실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로 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난 4월 이후에 사개특위에 올라간 상황에서 사개특위 한 번도 올라가서 논의가 안 8월 달에 됐다. 이제 사실 이제 사개특위가 활동이 종료가 되면서 이것이 법사위로 넘어오게 됩니다. 8월 예, 예. 말에. 그랬을 경우에 법사위 고유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장이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해가지고 자문서를 구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10월 26일이면 종료가 되고 27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예, 예, 예. 28일 날 상정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 저도 이 부분을 28일 날 29일 날 바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28일 때 상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또 논의를 심의를 하자. 해서 수정안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과정에서 다만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추천위원회 얘기를 하시는데 7명입니다. 7명 여당 2명, 예, 예, 예. 야당 2명, 나머지 3명인데 6명 그중에 야당이 반대하면은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안이 있는데 예, 예. 여기를 또 꼬투리 잡듯이 얘기를 하면 이거 얘기를 하려면 공수처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안 하고 계속 흠집만 내고 알겠습니다. 그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역대 최악 20대 국회로 가는 마지막 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또 아무래도 제한돼 있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빼먹을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정 교수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하자는 거는 이제 동의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 법안에 대해 몇 가지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 설치 자체가 현재로서는 의석상으로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석이 128석입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공수처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라는 예, 예. 의견을 밝혔어요. 자, 그 대의는 알겠어요. 그러나 과연 어떤 방식으로 소위 통과시킬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이지만 소위 과반 의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21석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태도, 입장,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다. 네. 자, 그러면 사법개혁 논의 중에서 공수처만 따로 떼내서 우선 처리하겠다. 그렇죠. 자, 거기까지는 여당의 논리까지는 이제 인정하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당면한 문제가 바른미래당 및 이게 소위 한국당은 지금 원천적인 반대입니다. 물론 명분이 없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른바 공수처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마지막까지 한국당이 반대를 한다면 검찰개혁 반대 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이른바 4월 달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4당 연대, 예, 예. 공조 이 정신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장 핵심이 바른미래당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바른미래당을 지금 소위 이른바 정부 여당 민주당이 어떻게 설득할 거냐. 지금 바른미래당은 두 개로 쪼개져 있다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승민 소위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이른바 그렇죠. 공수처 반대. 예. 또 이른바 기존의 어떤 국민의당 출신들은 공수처 찬성이지만 제한적으로 또 역시 선거법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민주당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천명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보관과 유연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결국 이번 공수처 설치의 어떤 법안의 운명을 결정할 거로 보여집니다. 정치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일단 이달 말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그걸 뭐 이달 말에 29일 날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올려서 뭐 처리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닐 테고요. 하자는 걸 텐데. 오늘 원내대표 회의가 있고요. 23일 날에 이제 3+3 회의, 즉 원내대표 플러스 의원 한 사람씩 이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수처 문제에 관련돼서 여야 간에 이제 협의가 이루어질 텐데 전망을 한 말씀 듣고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전망은요. 뭐 저는 이제 그 한국당이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좀 쉽지 않을 거고 무엇보다 이게 그 정의당이나 또 이제 바른미래당 그 당권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처음에 약속이 뭐냐면 먼저 이게 연동형 비례제부터 한 다음에 네. 공수하자. 이게 원래 합의거든요. 근데 이 정치판이라는 게 뭐 우리가 굳이 마키아벨리 이야기 안 하더라도
정치판이 과연 이게 약속이나 선이나 이걸로 이게 움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책략이 판치고 그렇다면 이게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게 민주당의 약속을 어떻게 믿겠는가? 민주당이 먼저 공수처 해놓고 나중에 연동형 비례제에서는 뭐 28석을 줄인다든지 복잡한 문제 또 있잖아요. 예. 그때 표결해서 부결돼 버리면 그럼 이게 바른미래당의 정의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만 통과시켜주고 선거법은 이게 못하는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그런 예. 야당들도 민주당을 신뢰하고 통과에 과연 앞장설까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 보죠? 연동형 비례제부터 이게 통과돼야 되는 거죠. 그 선거법 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강 교수님 먼저 전망하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사실 공수처 설치가 이제 하루 뭐 어느 날 뚝딱 나온 게 아니고 조국 교수 때문에 나온 건 더더욱 아니고 네. 이게 20년이 넘는 아까 우리 정기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 처음에 나온 게 지금의 민주당이 새정치국민회의 때 네네. 야당 시절에 1996년도에 그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왔다가 2004년도에 법안이 열린우리당 시절 즉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로 이것이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예.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거를 백지와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 정도로 예.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지금도 반대하지만 그때도 반대하고 예, 예. 중간에도 잠깐 개혁적일 필요가 있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새롭게 뭐 집권을 할 필요가 있었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해창 대표나 이런 분들이 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처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네. 뭐 2012년도에 이재 의원이 뭐 법안을 발의했다가 예. 그렇게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실제로 주도해왔던 예. 것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 구조인데 그 구조를 깨기 위해서 여야 사당 대표 모임을 지난 4월달에 해가지고 예, 예,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고 예. 그 성과들을 지금 거둬야 될 때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약간의 순서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시점에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요구가 명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한다면 나머지 선거제 개편 동안 이런 정치 개혁도 얼마든지 가능한 예.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이제 공수처 문제를 먼저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상당히 꼬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쪽에서 원하는 선거법 문제랑 연동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민주당이 예. 뭔가 조금 유연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 발언을 좀 잘못했다고 봐요. 뭐냐면 오신환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런 분위기에 경도돼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만 되면 공수처가 뭐 필요하냐 예. 이런 식의 어떤 여야 예, 예. 사당 대표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깨는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반부패입니다. 네, 네. 반부패를 위해서 이 고위공직자 예, 이 예. 수사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왠지 참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참 드네요.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공수처 문제를 뭐 먼저 처리하든 나중에 처리하든 선거법 개혁 문제를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얽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좀 이제 국감 얘기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승전 뭐 조국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던 게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죠. 지난주에 얼추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간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평가는 그래도 좀 압축적으로 특정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지적을 하셔도 좋고요. 한 말씀 듣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부터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의미 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예. 의미 있는 기록이 뭐냐면요.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라고 하는 기록을 갈아치운 것 같아요. 이른바 아니에요. 야당의 조국 때리기, 또 여당의 조국 지키기 이게 정면 충돌하면서 소위 민생, 정책 국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자, 지금은 나라 경제의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어떤 지지부진, 한일 문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치권이 물론 뭐 총선 앞둔 마지막 해 국감이라는 게 좀 부실 국감이 되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소위 눈앞에 민생을 외면했던 걸 반성하면서 소위 조국만 쫓았던 그런 20대 국감에 대한 어떤 반성 속에서 마지막 남은 소위 이른바 법안 심의를 예. 통해서 민생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여야를 다 관통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짧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 뭐 어떤 인물,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윤석열입니다. 총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법사위 국감 얘기 어차피 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기승전 조국 이런 게 국감이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국감 무용론 이게 주장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제 국감 무용론을 한 번 더 보여준 국감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장 좀 마찬가지 질문 드릴게요. 가장 기억나는 어떤 순간 또는 인물, 어떤 내용 뭐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기승전 조국이니까 윤석열하고 박지원 한 명은 이게 정치 구단이고 한 명은 이게 검사 집단이라는 박지원 대표 그게 제일 논쟁이 기억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 교수님. 예. 이번 국감은 사실 그동안 공부를 안 해온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그 합의를 깨놓고 나서 2월 국회를 안 연 게요. 한 10몇 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올해 2월 국회를 안 연 게. 그래서 2월 국회, 4월 국회 그동안에 매 국회가 다 보이콧에 예.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역대 최악의 1년을 보낸 거 아니냐. 그 과정에 뻔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공부한 게 있어야 뭐 국감 때 따지죠. 사실 국감은 야당의 판이거든요. 뭐, 야당의 무대인데 따질 게 없는 거예요. 공부한 게 있어야죠. 예. 한 게 오로지 조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국만 무너지고 하니까 뭐 기승전 조국이니 뭐 우리가 한가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국회를 어떻게 국민들 앞에 보여줍니까?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세 분한테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감 무용론 얘기를 사실 마침 변호사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강 교수님께서도 국민들한테 너무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게 없다라는 좀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 국감 무용론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이 어떤 아이디어 있으신지 그럼 이거를 어쨌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을 감사해야 되는 건 분명히 필요한 거니까요. 한 말씀만 좀 듣고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 국감이 좀 효율성 있게, 현실성 있게, 실질적으로 좀 어떤 근거가 만들어질까요? 글쎄요, 뭐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감 무용론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상시 국감, 소위 이른바 평상시 상심위가 연중 상임이 열리지 않습니까? 특정 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시 국감 체제로 저는 전환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의 본질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결국은 진영의 정치, 지자 정치에 매몰되다 보니까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한 어떤 뭐 또는 뭐 정권의 획득을 위한 이런 너무 뭐 큰 어떤 추상적인 목표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각각의 개개 사안들에 대해서 정파적 논리가 작동하고 예. 소위 국가 이익이라는 게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야의 반성 없이는 소위 이른바 정치의 품질을 개선하지 예. 않고서는 저는 제도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은? 뭐 저는 이게 뭐 무용론이니까 대안보다요. 강 교수님이 금방 이게 그 야당이 한국당이 공부를 안 해왔다는데 뭐 제가 보기에 여당 의원들도 공부 많이 한 사람 별로 안 보이던데요. 네. 여당도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에 여야가 전체적으로 반성하면서 개선해야지 완전히 야당만의 책임이 아니다. 강 교수님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정감사 무용론이 이제 뭐 호시탐탐 뭐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상당한 어떤 뒤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17대, 18대 국회의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지만 글쎄요.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실 그 국가에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고 늘 경계할 수밖에 없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내부 감사, 그다음에 국정 감사 이 세 가지 정도가 그래도 상시적으로는 존재를 해줘야 예. 우리가 세금을 맡기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정당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상시적인 어떤 책임이 물론 구구절절 세세하게 다 지적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예. 사실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쟁적인 것만 찾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찾아내서 정말 세금을 아낀 네. 의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나라에서 세금을 줘야 그렇죠. 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좀 더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그런 국감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지금 국민들은 국감하면은 저놈들 또 싸우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국감이 있고 그러죠. 이게 예. 시스템을 정확하게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감을 상시 국감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들 들어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국감을 전후로 해서 한 두세 달을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상시 국감을 하면은 1년 내내 세종시에서 서울로 올라가라는 얘기 아니냐.
그럼 결국 이제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포인트처럼 제도적인 문제인 거죠. 사람이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용하느냐 이 문제로 또 다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쓰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쓴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세 분 말씀 공통적으로 들어봐도 국감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보다는 국감이 만들어져 있는 취지를 잘 살려야 된다. 그것도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뭐 같은 말씀 해주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기나 교수님, 서정욱 변호사님, 강희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 옷 회사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니클로. 이 회사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조롱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광고를 중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 피해 할머니가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라고 맞대응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렸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에 최순애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90대 할머니와 10대 패션 디자이너의 대화가 논란이 된 유니클로 광고는 전 세계에 배포된 광고입니다. How did you used to dress when you were my age?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유니클로가 할머니 대답에 한글 자막을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라고 의역해 올리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80년 전인 1930년대 말이 일제 강점기여서 위안부 문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겁니다. 유니클로 측은 이해하기 쉽게 하려 한 문구일 뿐 위안부 폄하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90살 양금덕 할머니가 등장한 패러디 영상까지 나오는 등 비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부산에선 유니클로 규탄 1인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유니클로는 많은 분이 불편함을 느낀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인터넷과 케이블 채널을 통해 내보내던 문제의 광고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광고 중단은 지난 7월 이후 한국 내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줄었지만 최근 인기 제품의 판매 증가세에 또다시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최근 유니클로는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한국 내 매장을 늘리고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서는 등 다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최순애 평론가 월요일 날, 금요일 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광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오기 전에 보셨어요? 못 보고요. 예. 광고를 못 보고 그 유니클로가 그 후리스를 이제 세일한다. 그래서 반응이 좋다. 네. 이 얘기를 이제 접했었어요. 네. 이제 그 바로 뒤에 이 광고가 터진 거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진짜 의도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런 해석도 사실은 일각에서는 나오기도 있고요. 근데 사실 뭐 보자면은 80년이라는 어떤 이런 시간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수치 같은 것들이 표현되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또 있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고 어떻게 이 유니클로 요 광고 사태를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영어 원문이 I can remember that far back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일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 이 얘기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거를 굳이 왜 한글 번역에다가 80년이라는 숫자를 명토를 박아서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마치 진짜 80년 전이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이미지로 상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한테 80년 전이라는 거는 1939년 그 일제의 핍박과 압박과 그렇죠. 이런 게 아주 극에 달할 때죠. 그럴 예. 때거든요. 그래서 유니클로가 우리가 이제 여름부터 이제 불매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저런 어떤 상품의 세일을 통해서 조금 이제 흥행을 하다 보니 지금 뭔가 또 다시 방만한 생각 내지는 조롱을 하는 거 아닌가, 뭔가 본심을 또 드러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일본 국내에서 그 구구들의 그 어떤 바뀌지 않는 그런 기질 그런 것들이 지금 내재가 돼서 뭐 이제 다시 이제 물건이 잘 팔리고 그러니까 특히 예. 또 기본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폄훼 의식이 투영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를 살만한 거죠. 근데 예. 그것이 이제 이제 되게 불매 운동, 그러니까 1인 시위도 들어가고 네. 특히 이제 저 아까 방금 소개됐습니다만 양금덕 할머니의 또 글쎄요. 이런 또 예. 유튜브 그리고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파장이 이제 저렇게 이제 광고 중단까지 갔는데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는 이제 전혀
우리 그 루머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우리는 광고 중단하거나 뭐 수정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15일 날 저기 아마 등장한 것 같은데 지금 3, 4일 만에 이제 전격 중단하는 조치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맸다라는 정도로 갈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해하고 있는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는 뜻으로밖에는 해석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사실은 좀 들고요. 지금이 또 얼마나 우리가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지난 여름부터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수출 규제 조치하면서 네. 우리는 우리는 뭐 지소미아 종료 이제 조치까지 단행을 하고 네. 국가 간에 지금 이래 지금 경색된 국면이고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불매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니클로가 저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뭐 전혀 진짜 감수성이 없거나 예. 아무리 한국 시장에서 물건을 팔린다 하더라도 한국민의 정서나 문화는 그럼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예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과했거나 정말 이제 몰랐거나 근데 정말 몰랐다는 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그게 좀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오해를 살 만한 예. 행동을 한 거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런 일 이제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뭐 불매 운동 특히 이제 관광이나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일본에서 네, 큰 네. 걱정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쪽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불매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 유니클로 같은 이런 의상에서는 조금 이제 그게 옅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걸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풀어본다 그러면 유니클로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우리한테 좀 없는 게 아닌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문득 들거든요. 이를테면 의류회사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그 관점을 바꿔서 냉정하게 이제 경제 논리나 네. 시장 상황을 보면 사실은 유니클로 제품 자체가 이제 소비자한테 소구력이 있다는 거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그럼요. 또 네. 저렴한 가격에 뭐 사실은 누구나 하나쯤은 다 뭐 네. 옷이 의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50% 할인하니까 여름에 그 불매 운동이 조금 이제 사위에 가서 엄청나게 지금 뭐 인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가는 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니까 온라인으로. 온라인 구매가 이제 품절 사태라고는 하는데 그 지점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유니클로라는 것이 국내 시장에서 그 브랜드 이미지가 어떠냐는 거는 사실은 그쪽에서 먼저 사료를 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소비자들은 냉정하게 아무리 이게 뭐 국가 간의 관계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실익이 있으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요. 저는 있다고 네. 봅니다. 근데 사실은 유니클로를 대체할 만한 말씀하신 대로 의상 그 어떤 구매 제품이 없어서 뭐 저걸 부득불 산다 하는 거는 사실은 국가가 그거 개개인을 제어할 수는 없으나 향후 이제 우리 시장에서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체 상품을 마련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예, 뭐 그 큰 의류회사가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유니클로를 이렇게 좀 이번 기회에 유니클로를 좀 따라잡고 오히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어떤 우리 제품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긍정적 들어서요.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뭐 예.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낙연 총리가 22일 날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뭐 날짜가 거의 잡혀가고 있다. 뭐 사실 이런 얘기도 주말에 좀 나오고 있어서요. 뭔가 좀 이제 좀 계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내일 이제 이랑 총리 즉위실에 갔다가 24일 날 이제 아베 총리하고 뭐 한 15분, 20분 정도 이제 뭐 회담을 갖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말은 이제 회담인데 뭐 그렇다고 뭐 총리 간에 뭐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할 것 전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제 얼추 이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그 미래적인 지향적인 관계를 이제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그걸 이제 아베 총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네. 따라서 이제 어떤 중요한 결정은 다음 달에 있을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예측을 지금 하는 거고 총리가 갔다 와가지고 뭐 전격적으로 뭐가 바뀌거나 뭐가 이렇게 그러게요. 결정이 네. 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경색된 국면을 좀 푸는 어떤 화해 네. 무드 분위기 조성 이 정도로 아마 이제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사실 예. 예, 말씀하시죠. 총리도 어쨌든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일단 했어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도 되게 이제 의욕적인 것 같고 또 향후에 또 국내에 돌아와서 이낙연 총리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요. 좋은 성과를 내려고 아마 이제 뭐 물밑으로 이제 교섭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예,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낙연 총리가 또 아베 총리랑 예전에 뭐 또 인연도 좀 있다고 네, 얘기도 네, 있고 네. 또 워낙 또 잘 알려진 또 지일 인사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는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경색 상황이 사실 한일 두 나라가 계속해서 가는 게 두 나라한테 결국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두 나라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면 사실 그거는 양국한테 모두 다 좋은 거긴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거는 좀 더 무르익은 다음에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 근데 이제 얘기를.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적으로 현 정부에서 외교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한일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좋지 않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국민들이 현 정부를 평가할 때 외교 성과에서는 점수를 낮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올해 안에 그걸 좀 풀어서 그 조금 이제 이 7월 전에 그러니까 네. 최소한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고 그다음에 수출 규제 조치는 처리하고 이 정도로 시작을 하면 이제 네. 내년 정도에 그 진용 배상 문제가 조금 이제 그 뿌리에 해당하는 그것도 좀 해결해 나가고 뭐 이런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저는 일본이 아직까지는 특별히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요. 네, 이건 근데 뭐 이유를 여러- 한번 봐야 될 예, 것 예.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 얘기 좀 해보죠.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욕했다. 그래서 최고위원직에서 직위 해제를 하기로 했다. 뭐 이게 이제 주말 사이에 또 벌어진 바른미래당의 여러 가지 내용 사태의 또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갈라서는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자꾸 생각을 들게끔 상황들이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위원 사태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게 지난 3월에 벌어졌던 일인 거예요. 아 그렇게 예, 오래됐군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 3월. 그러니까 예. 꽤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5월 말에 그거를 윤리위에 이제 회부하지 않기로 일정 정도 이제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새삼 윤리위에서 그거를 이제 징계를 조치를 내린 거 자체가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 이제 이준석 그 위원 쪽에서는 특히 이제 비당권파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손학규 대표 측의 당권 쪽에서. 예.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굳이 이 시점에서 징계를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상징하는 거는 갈 때까지 간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네. 12월에 창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유승민 의원계하고 안철수계 의원을 다 함께 가는 걸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비당권파가 그렇게 15명이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안철수 전 대표가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기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철수계 7명 중에 그 비례대표 6명에 대한 그 출당 문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진 탈당하면은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고 당에서 출당을 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당에서 출당을 시켜줄 때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동을 해서 출당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물밑에 있어서 교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설득이 될지. 왜냐하면 이제 그 비당권파 유승민계 안철수 의원계가 합쳐서 15명이고 호남계가 또 호남 의원이 한 뭐 4명 정도 되고 당권파라고 하는 손학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 또 4명 정도 되고 그리고 전체 28명 중에 실질적으로 한 24명을 정도를 지금 보고 이제 이렇게 나가겠다는 건데. 분파 계산을 해야 예.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3분의 2, 19명 이상의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변혁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동의를 구하면 이제 안철수계 7명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또 한 명인 권은희 의원이 또 한국당하고 이제 합당을 전제로 하는 출당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비당권파 내부에서도 지금 되게 지금 혼연일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손학규 대표가 그 지점을 노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계랑 유승민계 의원의 어떤 단합, 글쎄요. 결속을 네. 이렇게 막고 뭔가 분열을 획책하려고 저렇게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저런 징계를 내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렇게 진단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 대표가 뭐 자유한국당들 갈 사람은 다 가라. 아예 이번 기회에 뭐 그렇게 약간 공격적으로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인 거겠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가야 될 방향과 갈 거는 이제 저기 선이 그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손 대표 입장에서도 어차피 갈 거 함께 못 할 거라는 걸 이미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총선 때는. 예. 그리고 근데 어차피 저렇게 뒤끝을 보이시는 것도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아까 지금 3월, 5월의 일인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글쎄요. 징계라는 이름을 대서 저렇게 뭐 흙탕물 튀기는 이제 끝판을 좀 보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게 명분을 갖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뭐 손학규 대표는 손학규 대표들의 명분이 있어서 잔류하는 거고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는 사람들의 명분이 있어서 가는 거라면 그야말로 진짜 서로 쿨하게 글쎄요. 각자의 길을 가면서 뭔가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렇게 약간 진흙탕처럼 하고 나가면 총선에 임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저렇게들 이제 이해타산에 따라서 얼마든지 붙었다 떨어졌다는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을 하실 테니 정치적으로 좀 썩 선거에도 도움이 별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저게 이제 중도 신당에 대한 이미지를 낮추는 거죠. 기대치를 국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고 네. 기대치를 낮추는 거고 어차피 저 소속에 있던 의원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미래지향적인 행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과거의 그 모습, 그게 낙인이 찍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되게 이제 부정적인 어떤 외부 효과를 좀 낳는 거라고 좀 봐요. 그랬을 때 네. 손학규 대표의 어떤 경륜이 있으니 좀 뭔가 지혜롭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아름다운 그러게요. 헤어짐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개혁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손 대표도 어쨌든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좀 이미지도 많이 좀 이렇게 훼손돼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한 2분, 3분 정도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검찰이 지난 18일 날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을 했죠.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감금 네, 사건 네. 그것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또 주말에 검찰이 왜 이 한국당 의원들 소환 조사 안 하냐고 단호한 수사를 또 촉구하고 나섰고요. 60명이 지금 현재 해당이 되는데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뭐 이은재 의원이 특히 뭐 어쩌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도 좀 나오고 해서 쭉 있는데 뭔가 이제 조국 장관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된 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쪽이 이제 마무리가 돼간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야 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한국당 의원들을 이제 지난 10월달에 1주, 2주, 3주로 연속으로 해서 한 주에 한 20명씩 소환 통보를 했는데 아무도 응하지를 않았다는 그랬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이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행위였는데 왜 사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런 항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현행 법에 의해서 접촉이 그럼요. 됐고 그럼요. 고소 예. 고발에 이루어진 거라서 검찰 수사를 아예 막거나 뭐 없었던 걸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죠. 조 장관 사태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는 왜 패스트트랙 수사 빨리 안 하냐. 글쎄요. 윤 총장 앞에 두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주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윤 총장의 얘기가 뭐냐면 한국당의 입장이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경위서를 쓰든지 뭔가 서면으로 뭘 그렇게 자기네 입장을 해명하는 뭘 내든지 그래야 뭔가 이게 진척이 될 텐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검찰도 지금 되게 이제 막 정기국회 중에 강제로 소환하기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상황 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건 좀 불가하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서면 조사라도 이제 받는다라든지 지금 정기국회 네. 끝나려면 한 달이 좀 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제 뭐 이렇게 소환할 수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경원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본인이 일단 나가서 한번 전체 조사를 받든지 이렇게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좀 받든지 뭔가 이렇게 적극적 내지는 그래도 이렇게 성의 표시를 해야 그래도 이제 검찰 조사에서 좀 뭐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근데 무턱대고 안 나간다 그러면 한 명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누가 이렇게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뭐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이게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비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하는데 60명을 한 명도 소환을 조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통보만 하고 마느냐. 왜 그 조국 장관 가족 수사할 때는 그렇게까지 머니터링식으로 하더니 왜 한국당에서 이렇게 이런 식의 또 또 좀 어쨌든 또 오해를 받을 수 여지가 있는 균형 거거든요.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왜 그 패스트트랙 수사는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정 없이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시작한다 한들 내년에 이제 총선에 사실 개개인의 의원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네. 이거를 뭐 서둘러 할 사안은 아니나 그렇다고 일부러 늘어뜨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부담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기소를 받고 뭐 출마한다 하더라도 상대 의원이 계속 공격할 그럼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적잖이 부담되는 상황이라서 예. 뭐 지도부가 어쨌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무엇보다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분들을 또 어쨌든 유권자분들이 뽑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됐는데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뭐 잘못된다 그러면 당선이 이제 박탈되는 그럴 수는 되면 총선 이후에 이게 결과가 나면 해당 유권자들도 그만큼 손해를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기껏 뽑아놨더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이지 않게 되게 그 뭐 손톱 밑 가시처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사실 그러니까요. 한국당은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해요. 예. 총선 전에 명쾌하게 결론을 내서 이제 유권자들이 그런 거 저런 거에 대한 어떤 뒷부분 없이 후유증 없이 그냥 정말로 제대로 된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예,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창성 응답이요 많게는 60%, 적게는 60%대, 많게는 80%대까지 이렇게 나오더군요. 우리 국민들의 3분의 2 정도가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몫은 근데 여기까지죠.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소권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수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른바 이런 디테일들은 결국 정치권의 몫입니다. 지난 2달간 이어진 조국 사태라는 국가적 소모전의 원인이 정치 부재였다는 건 이제 다 아시죠.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제 여야는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민심에 부합하는 답을 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리당략이 개입한다면 이건 민심에 어긋나는 일이 분명합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